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실제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팔기를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댓글 사연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성배 대표님. 저는 올해 38세의 여성입니다. 친정엄마의 추천으로 대표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통찰력으로 말씀해 주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늦게나마 하나하나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쑥스럽네요. 제 칭찬해 주시니까. 부모님이 이제 친정어머니 추천으로 제 영상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보니까는 제 구독자분들 중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분들, 60대, 70대가 넘으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제 부동산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친정 어머니처럼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제 결혼을 한 자녀들을 위해서 수도권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부모의 입장으로서 이제 보고 공부하고 또는 좋은 영상들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분도 친정 어머니께서 제 영상을 이제 추천해 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올해 10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2년 전 한 번의 연장을 거쳐 이제 3년 정도 살고 있어요. 최근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남들 집이 2억 올랐네, 3억 올랐네 하는 소리에도 저희 부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저 남일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이런저런 폭등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곰같이 저축만 열심히 하며, 아주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광풍은 돌고 돌고 돌아서 곰 같던 저희 부부에게도 드디어 도달해 버렸나 봅니다. 사실 저희 부부가 내 집 마련에 크게 신경을 안 썼던 큰 이유가 있긴 했습니다. 남편과 저희 회사가 너무 극단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었죠. 현재 남편은 경기 북부에 위치하고 있고, 남편의 직장은 저는 경기도 남부에 위치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혼집은 무조건 교통이 1순위였기 때문에 남편도 출근하기가 용이하고 저 역시 회사의 셔틀버스가 있는 강남의 투룸 빌라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라는 간극의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냥저냥 3년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에서 좀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연을 보니까 3년 전에 이제 남편의 직장이 경기 북부, 그리고 이 아내분의 직장이 경기 남부, 지역을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심인 강남 쪽의 투룸의 빌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유와 거주의 분리라는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실거주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세금을 안 내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나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비과세 여건을 받으면서 내가 실제로 거주하면 좋아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시간을 3년 전으로 돌려봤을 때 이분이 소유와 거주를 분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은 강남에 전세를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에 추후에 살 집을 내가 미리 사두었을 수 있었겠죠. 전세를 끼고 미리 사두었을 겁니다. 이것은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 그리고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편향적인 시야를 가지고 갔을 때, 단편적인 그런 시야를 가져가게 됐을 때는 내가 보여지는 그런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3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서 내가 강남에서 투룸의 전세를 살지만 또는 월세를 살지만 소유와 거주라고 하는 것을 분리해서 내가 핵심적인 지역 또는 내가 전세를 끼고 추후에 살 지역에 내가
그 감내할 수 있는 주택을 사두었더라면 이분 같은 경우에 3년이라는 시간을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지금 같은 경우에 청약을 하거나 또는 내 집을 마련하거나 했을 때 소유와 거주의 그러한 분리하는 개념에 제한이 좀 있죠.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유와 거주에 분리할 수 있다는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도 가장 좋은 재테크 방법은 뭐냐, 내 집 마련을 하고 2년 있다 비과세로 팔고, 그리고 다음 주택을 컨덤 점프하는 식의 디딤돌을 밟고 하나의 주택을 두 개의 주택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과세를 당하지 않고 비과세, 즉 세금을 내지 않고 일시적 이주택으로서 내 집 마련하는 전략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조건 내가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집 마련을 한 다음에 주택수를 두 채로 늘리게 되면은, 만약에 일시적 이주택자가 되지 않는다면은 내가 세금을 많이 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고 다음 주택을 사려고 합니다. 아니면은 일시적 2주택이 됐을 때 내가 다음 주택으로 점프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꼭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반경 또는 주택수를 늘릴 수 있는 이러한 그 생각의 단편적인 부분에서 틀에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내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만을 노릴 것이 아니라, 나한테 상황에 맞는 그런 주택들을 선별하게 되고 그런 주택 수를 늘릴 수 있다면, 내가 조금의 세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택들을 한 채 더 늘리는 것이 나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주택자분들 또는 1주택자분들한테 청약의 전략들 또는 내 집 마련의 전략들을 선택을 하게 했을 때, 무작정 투기를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내가 실수요를 하면서 리스크 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하고 조금 상반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이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랫동안 제 영상을 보신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동산 재테크의 마인드가 어느 정도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너무나 편향된 시야,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해 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서야 부랴부랴 어디에라도 매매를 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위기감으로 지역을 살펴보았는데, 강남의 아파트는 언감생심이고 빌라 환경은 살아봐서 잘 알기에 매매로는 선뜻 손이 가지 않더군요. 결국 아무래도 그 사이에 아파트보다 저렴한 오피스텔 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중에 저렴한 오피스텔을 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죠. 근데 오피스텔 매매 얘기를 하니 양가 부모님께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십니다. 첫 집은 무조건 아파트를 사야 한다. 아파트 가격 상승 못 따라간다. 나중에 팔고 싶어도 오피스텔은 안 팔린다. 등등 많은 이유를 대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현장도 가고 아파트도 가 보았는데, 아파트는 저희가 원하는 평형수는 너무나 비싸기도 해서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오피스텔을 사자니 확신이 서질 않네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일단 두 가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오피스텔을 산다고 하니까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많이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일기 신도시의 저렴한 오피스텔을 선별해서 실거주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 일단 양가 부모님이 격렬하게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오피스텔을 산다는 것 자체에도 이분도 확신이 서질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글귀만 읽었을 때는 양가 부모님이 반대를 하면서, 그리고 자기도 확신이 없는 오피스텔을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분의 나이는 이제 38세의 여성이기 때문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보다 더 아래입니다. 아래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양가 부모님이 반대를 하면서 본인도 확신이 안 서는 오피스텔에 굳이 제가 봤을 때는 무리를 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실거주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일단 해봤고, 이제 두 번째에서 보는 것은 일기 신도시 중에
오피스텔을 선택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교통이 편리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1기 신도시를 건설할 때 이미 교통망들을 확보해가지고 역들을 넣었기 때문에 이 1기 신도시를 선정을 한 것 같고, 이 1기 신도시를 통해서 경기 북부나 경기 남부로 그래도 수월하게 교통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기 신도시 오피스텔을 선정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피스텔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을 관심 있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신도시 자체가, 1기 신도시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정비가 되면서 살기에는 굉장히 좋고 인프라 시설들이 확충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작다는 게 최대의 단점이에요. 대지 지분이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깔고 앉아 있는 땅의 가치가 작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이 오피스텔을 재건축한다거나 개발이 되게 됐을 때, 노후화가 진행이 됐어. 그랬을 때는 대지 지분에 준해서 사업성이 평가가 되고, 그리고 대지 지분에 준해 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평형이라든가 이 오피스텔의 평형이 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길어요. 길기 때문에 간단히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이 곳에서는 대지 지분이 많은 아파트를 내가 선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노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안에 인테리어를 해서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그래도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노후화된 아파트를 선정하는 게 추후에 가격 상승 여력이 있고, 그리고 오피스텔보다는 가격 상승 여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기 신도시 중에 오피스텔 사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오피스텔, 1기 신도시의 오피스텔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 그 오피스텔을 이제 팔았었는데 그 시기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 변동률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상품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과 상업용 오피스텔로 나눌 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상품은 수익성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수익률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속되는 은행에 예금한 그런 효과보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상품이지, 이 오피스텔의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높게 가격 상승을 이루면서 내가 자산의 가치, 시세 차익을 얻는 그런 상품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 1기 신도시의 오피스텔을 사는 것은 물론 매물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지만 전반적인 틀을 놓고 본다면은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1기 신도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오피스텔을 팔았던 결정적인 요인도 뭐였냐면은 제가 지금 말씀한 이 요인하고 똑같습니다. 대지 지분이 작았기 때문에 추후에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내가 분담해야 될 그런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파트보다는 자산의 가치 상승에 제한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처분을 하고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기를 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살펴봤을 때도 제 선택이 아주 현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독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오래된 오피스텔, 노후화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는 드라마틱한 반전이 되어서 다른 그런 법들이 개정이 되면서 오피스텔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에서는 다른 상태의 대치 상품들, 지분이 많은 아파트를 선정해서 사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지 지분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그런 상품들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주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오른 집값 때문에 저희와 같이 오피스텔 매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피스텔을 사고자 하는 저희가 생각이 너무 짧은 건 아닌지,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임성배 대표님의 고견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1기 신도시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가격 상승 여력의 변수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뭐라도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본인들한테 상황에 맞는 것이 이제 일기 신도시 오피스텔이라고 이제 단정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보다는 일기 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이거라도 사야지 하는 생각인데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부모님도 반대하고 그리고 본인도 확신이 서지 않는 이러한 오피스텔을 살 필요가 과연 있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된 부분들, 그리고 대지 지분이 작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샀을 때 자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개발 개연성이 있는 부분들의 그런 상품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오피스텔보다는 지분이 좀 많은 그런 아파트를 선정하는 게 좋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제가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입지가 좋은 아파트, 그리고 주거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84제곱미터의 방 3개, 화장실 2개의 오피스텔은 주거용 상품으로서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그러한 분양을 받거나 사는 것은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완전히 상반된 겁니다. 뭐가 상반된 거냐면은 구축의 오피스텔과 신축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축의 오피스텔과 신축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신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평면 구성 자체가 완전 혁신적인 평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커뮤니티 센터나 같은 것들을 이제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커뮤니티 센터들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옛날에 지어진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골프 시설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사우나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커뮤니티 시설의 강점이 전혀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20년 전에, 오래전에 지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이 트렌드의 그 오피스텔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거의 그런 상품으로 봤을 때 구축의 오피스텔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축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지금 평면 구성이 너무나 좋고 커뮤니티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와 같이 세대를 구성하면서 너무나 좋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져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파트 같은 경우,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청약 제한에 무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분도 이제 자녀가 없다고 이제 구체적으로 써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없고 무주택의 분들이라면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주택자의 지위로서 민간 분양의 추천제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무주택자로 늘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의 청약 전략들을 가지고 간다면 신축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좋은 내 실거주의 자산의 상품을 가져가면서 청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구축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물론 모든 거에 통용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일기 신도시에서도 우수한 오피스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력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지금 현재 대출의 규제라든가 또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시선을 돌리는 그런 시야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무조건적인 오래된 구축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피스텔을 매입하려고 하시는 구독자분의 사연을 읽어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공유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으면 아파트를 사겠죠. 하지만은 오피스텔을 선택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자금의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평면이 좋은 구성에, 그리고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풍부한 개발 호재가 지금 있는 곳에 오피스텔이나 투룸의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한다거나 그러한 평면 구성이 좋은 것들을 선택했을 때 리스크가 좀 작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곳에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다면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오피스텔, 아파트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보시는 그런 시야, 관점들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새벽에 지금 찍어서 목이 많이 잠깁니다. 좀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럽고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영상을 찍기 때문에 뭐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만 영상을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공부들을 하시면서 그리고 많은 영상들, 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부동산 재테크 그리고 선택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선택이거든요. 그 선택을 올바르게 하고 그리고 올바른 그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